바로 그 방법과 관련된 변화의 시작은 용서로부터입니다. 여기 한 부부의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고 나머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여보, 어제 자다가 헛소리 하더라. 어? 뭐라고? 아버님 얘기했던 것 같아. 자세히는 안 들렸어. 근데 아버님하고 많이 편해진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냥 노력하는 거지. 지금은 폭력도 안 쓰시고 이젠 아버님도 많이 늙으셨으니 당신이 더 이해해드려야지 어쩌겠어. 그래야지. 오래전에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 가끔 막 화가 치밀어 올라. 당신도 우리 아가씨도 참 착해. 잘 참고 이렇게 잘 자랐잖아. 동생이 더 안쓰럽지. 여자애가 얼굴이랑 팔에 멍이 가실 날이 없었거든. 스스로 경제적으로 무능하다 생각하시니까 더 폭력적으로 변하셨던 거 아닐까? 자기도 그 마음은 이해하지?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용서라는 게 정말 말처럼 쉽지 않아.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보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아파오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그 대상이 부모일 때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뭔가 아프게 하더라도 그 부모를 미워하는 것도 어렵고 또 부모를 용서하는 것도 어렵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가족은 서로 너무나 잘 안다는 이유로 내가 용서해도 뭐 변하겠어? 별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해한다고 해도 용서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무기력해져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 그렇게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문제가 서로 알면서도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무언가가 회복되는 건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상처가 나도 이것이 아문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가족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여정이기 때문에 여기엔 로드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중독 가정의 아이들에게 있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중독 가정의 아이들은요, 세 가지를 듣고 자랍니다. 믿지 말 것, don't trust. 말 절대 하지 말 것, don't talk. 그리고 절대 느끼지 말 것, don't feel. 이 세 가지 법칙에 익숙해져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자라다 보면요, 이런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요, 속마음을 내어놓고 믿을 만한, 그런 내가 기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 그런 대상이 필요한 거죠. 사실 부모가 아이들에게는 그런 믿을 만한 대상, 기댈 만한 대상이 돼줘야 되는데 중독 가정의 아이들은 그런 대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분노, 그리고 억울함, 여러 가지 상처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중독 과정에서 자란 아이는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것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관계하면서 생겨나는 그런 상처들, 부당하고 깊은 그런 잘못들을 해결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회복되는 방법이고 치유의 길입니다. 사실 증오하고 학대하고 중독이 일어나는 다세대 전수의 이 악순환이라는 덫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또 용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용서하기 중에 방편적 용서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건 뭐냐면요, 내 이익,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용서를 방편으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내 필요를 위해서 활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아내가. 그랬을 때 이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긴 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냐면요. 남편은 도덕적으로 상당히 결함이 있지만 나는 도덕적으로 상당히 깨끗한 사람이야. 결점이 없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편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척 하는 거죠. 이 경우에 겉으로는 용서를 하는 행동으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남편에 대한 정말 멸시감과 적대감을 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방편적 용서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역할 기대적 용서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위의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이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용서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기대를 받으니까 내가 그냥 용서를 해주는 거죠. 이런 용서는 사실 겉으로만 하는 용서이기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분노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가 바로 진정한 용서하기입니다. 상대방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잘못까지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게 바로 진정한 용서하죠. 이 경우에는 상처를 입힌 사람이나 가해자를 향한 어떤 적대적인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진심에서 용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잠시 내가 누군가 용서했던 경험이 있나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가요? 여러분이 그때 하셨던 그 용서, 진정한 용서였나요? 혹시 내가 그때 나는 용서한다고 했는데도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서 중에는 거짓 용서하기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서라고 하면 잊어버리는 거 이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게 바로 용서해 준다고 하면서 그냥 그걸 잘못을 덮어놓고 잊어버리는 거 이게 용서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용서는 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용서는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것 그것과도 구분이 되죠. 그리고 용서는 무조건 참고 묵인하는 것과도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폭력을 행하는 나를 때리는 그 남편을 용서한다는 것이요. 그저 폭력을 참고서 그냥 묵묵하게 지내야 되는 것과 같은 게 아닙니다. 남편의 폭력 행동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용서는 하더라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격리조치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건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또 용서하기와 법적 처벌을 면제하는 것도 다른 문제죠. 음주운전을 해서 나를 다치게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법적 처벌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용서하기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아마도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요. 용서하기와 정의에 실현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이 부당한 일을 그냥 용서해 줘버리면 도대체 정의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하죠. 학교 폭력 가해자를 그냥 마구 용서해주면 폭력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지 않냐. 그럼 피해자는 억울해서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하기와 정의 실현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와 또 화해하기를 또 구별하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혼동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매 많은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는 것을 남편과 화해하는 것과 혼동하게 되면요. 내가 남편을 용서했으니까 이거 화해하고 그냥 참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진정한 용서와 거짓 용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변명하고 참고 그냥 무조건 잊어버려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거짓 용서하고 제대로 된 용서를 구분하지 못하면 사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용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성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 또는 학교폭력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주변의 상황에서 용서를 하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성급한 용서를 하게 되면 그게 제대로 용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또는 내가 용서 안 하면 손해 볼까봐 관계가 악화될까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서를 하게 되면 얼른 그렇게 용서해 줘버리는 것도 사실은 이 분노와 불안 이런 증오들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를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사실은 그 잘못부터 직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서를 제대로 해야 그래야 상처도 제대로 아물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정말 너무나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피해를 입거나 상처받게 되면요, 곧바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떠오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지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한바탕 되받아쳐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도 힘든 용서를 해야 되는 걸까요? 용서하기는 나의 내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또 대인관계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실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면서 독은 내가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용서하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삶을 살아오면서 삶의 여정에서 상처받은 우리들, 이제 용서할 준비가 됐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용서하기 과정을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용서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가 받은 상처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상처와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 사실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은 거 어떻게든 안 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요. 그렇지만 해결의 시작은 그것을 직면하는 것. 감추거나 그냥 덮으려고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 내가 받은 상처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전환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용서하기를 해결 전략으로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상처받을 때 주로 그냥 반사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 대처 전략은 복수하기입니다. 또는 피하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대부분 택합니다. 회피를 택하는, 회피 방편을 택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일단 피합니다. 그리고 일단 잊어버립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뭔가 그런 복잡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린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복수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사실 후련하죠. 용서보다 훨씬 간단하고 그냥 내가 한 대 맞았을 때 같이 한 대 후려치면 상당히 마음도 편하고 아마 이렇게 후련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거 잠시뿐이죠. 복수는 또 복수를 낳죠. 왜 여러분 그 어릴 적 봤던 그 무술 영화 기억나지 않아요? 특히 중국 무술 영화 보면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막 칼을 갈아서 결국 원수를 갚았더니 또 그 원수의 아들이 또 나에게 원수가 되는 이런 복수의 이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는요, 내가 이런 회피도 아니고 복수도 아니고 스스로가 이 상처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기로 결심하는 것, 내 생각을 전환하는 그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고 용서의 전략을 선택을 했다면 진정한 용서 전략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사람을 한 사람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맥락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아버지 기일이어서 집에 갔다 왔는데 그때 엄마가 어릴 때 있었던 얘기들을 하면서 가족들이 다 엄마가 그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실수했던 거, 잘못했던 거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큰언니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시절엔 다 그랬지 뭐. 엄마 시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맥락에서 그 사람을 바라봐 주는 거죠. 상처를 준 사람도 인간이고
상처를 그리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하고 사실 우리 부모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의 피해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거는 그렇게밖에 자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내 부모가 나에게 완벽한 존재이길 바라지만 그 부모 또한 불완전한 한 인간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용서하기 전략을 실천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고통과 상처의 의미를 나의 삶에 한번 비춰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조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부모는 왜 이럴까?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억울해하기보다는요, 나의 삶에 이런 상처,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이 고통이 너무나 싫고 빨리 빠져나가고 싶고 왜 나에게 지금 왜 하필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닥쳤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고통이 주는 선물이 있더라고요. 고통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다시금 재의미화해보면 그것이 나를 조금 더 단련시키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그런 고통이 있을 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기보다는 이 고통의 의미를 나의 삶에 의미 있게 편입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용서해야 될 상대방에게 오히려 선물을 주는 것도 또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고요. 또 너무나 어렵다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특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용서하기 과정을 이렇게 밟아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도움이 되는 건요, 내가 용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말을 뱉고 나면 또 그런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또 아니면 용서하는 편지를 써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진정한 용서하기 실천 전략들을 하고 나면요, 그 다음 네 번째 단계에서는 평가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뭐든지 제대로 했는지를 평가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개 용서하기 실천 단계를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서 우리 삶에서 한번 용서하는 걸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대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 죄를 잊어버리고 용서해라. 그러면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용서는 그냥 포기하거나 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건강한 사람만이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상대방에게 그리고 이 나의 주변에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라는 선물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